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올리는데, 김종삼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동아출판 문학교과서에 나오는 현대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은 아마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1951년에 되게 옛날이죠. 처음으로 이제 시를 발표하면서 1984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시는 1982년, 그러니까 시인이 거의 돌아가실 때 즈음에, 그냥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창작한 작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을 볼 건데, 우리가 시를 볼 때 항상 뭐 시뿐만 아니라 소설도 마찬가지죠. 제목을 먼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냥 제목을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슬쩍 훑고 지나가 버리는 것보다는 제목을 통해서 나름대로 힌트를 많이 찾아서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또는 핵심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뭔지, 자, 그런 거에 대한 힌트를 좀 잡고 시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제 선생님은 이 시에 글자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해줄게요. 시의 제목을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보통 나누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거든요. 자, 어떻게 나누냐면 시의 제목이 단어로 이루어진 제목이 있고, 시의 제목이 이제 문장으로 이루어진 어, 시가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많이 나눕니다. 예를 들면 뭐 김춘수의 꽃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런 거는 제목이 단어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이런 시는 문장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작품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어로 이루어진 것과 문장으로 이루어진 제목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선생님이 이제 쭉 시를 분석하고 시를 수업하려고 이렇게 이제 많은 시들을 봤을 때 좀 공통적으로 단어로 이루어진 제목은 그 제목 자체가 바로 그 시의 어, 핵심시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뭐 화제 또는 뭐 중심 소재, 중심 소재,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또는 뭐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냥 핵심시요, 핵심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시에서는 이거를 이제 다르게 그냥 시적 대상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보통은 물론 시적 대상이 핵심시어 중심 소재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은 중심 소재가 시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제목이 단어로 된 경우는 이렇게 그 제목 자체가 핵심시어 또는 시적 대상이다. 자, 이렇게 판단하면 대부분은 이제 들어맞을 거고요. 자, 그러면 제목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떠냐? 일단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떤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 그러면 이 빠진 부분이 무엇이냐 할 때 이 빠진 부분을 찾으면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좀 핵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시 말고 뭐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한번 볼까요? 자, 너를 기다리는 동안 제목이 문장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 제목에는 어느 부분이 빠져 있죠? 바로 뒷부분, 동안 뒤에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그 뒤에 나는 무엇을 한다, 이게 빠져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찾으면 이 시의 핵심 어떤 뭐 주제라든가 또는 핵심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너에게로 가고 있다. 자, 이렇게 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시의 핵심, 즉 이 시의 주제는 나도 너에게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너와의 만남에 대한 의지, 적극적인 태도, 자, 이런 게 이 시의 어떤 주제 또는 핵심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자, 여기에서는 좀 빠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자, 이거는 조금만 연습해 보면 바로
어떤 눈치 좀 빠른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하면 빠진 부분은 바로 여기죠. 자, 여기에 뭐가 무엇을, 자, 요게 빠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시에서는 바로 뭐 이 무엇을 물었는지, 자, 그러면 무엇을 물었으면 그러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뭔지, 자, 이거를 찾으면 이 시의 어떤 핵심 주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시를 공부할 때 먼저 제목을 보고 이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찾으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를 읽으면 조금 더 정확하고 쉽게 시를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무엇을 좀 찾으면서 이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행부터 들어가 보죠. 자,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일단 나에게에서 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나가 바로 이 시의 시적 화자이면서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겉으로 나와 있는 어떤 겉으로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 화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가 뭐냐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제목과 관련해서 무엇을 물었느냐 바로 나왔죠. 바로 시가 뭐냐. 자, 요게 바로 이 시의 질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시에서 뭘 찾아가면서 읽으면 된다. 바로 이 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시는 무엇이다. 즉 요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읽으면 이 답이 바로 이 시의 주제, 핵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또 여기서 우리 뭐 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단순한 질문이라기보다 이거는 어떤 시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겠죠. 시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 요런 질문일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읽으면 된다. 자, 요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표현법적인 걸 한번 봅시다. 자,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자, 아마 눈치챈 사람들도 많을 건데, 자, 어순이 지금 바뀌어 있죠? 원래 어순은 누군가 나에게 시가 뭐냐고 물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도치법이 한게 사용됐음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건데, 시에서 이렇게 질문을 사용하죠?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를 머릿속에 좀 떠올리는 습관을 들입시다. 자, 이거는 모든 시에 다 해당되니까 여러분들 좀 외우고 시에서 질문이 나오면 머릿속에 탁 이 세 가지를 떠올려 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시에서 질문을 사용하면 사용될 수 있는 표현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떠올리고 그 중에 이 시는 무엇을 썼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서리법입니다. 시에서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면, 자, 우리 서리법이라는 것은 질문의 형식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질문의 의도가 없는 표현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의 형식을 빌려 쓴 것일 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시는 어때요? 시가 뭐냐라는 실질적인 질문을 누군가 했죠? 그러면 이 시는 서리법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면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표현법은 문답법입니다. 즉, 누군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여기서 문답법에는 내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 자문자답의 형식도 문답법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답법인지 아닌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바로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지, 답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이 시는 어떻습니까? 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나는 시인이 뭐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대답을 했죠. 그러면 이 시는 바로 문답법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문답법도 있구나. 자, 이렇게 표현법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시에서 문답법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질문 형식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서리도 문답도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질문 형식으로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문답법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제목에서 시가 뭐냐에 대한 답이 이 시의 핵심이라고 했죠. 자,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시인이 뭐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대답은 일종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죠. 자신의 평가. 그러니까 이 대답이 나는 시인이 아니므로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뭐 시인이 아니고 나는 다른 뭐 의사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가 자 그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미무로 뭐 이다라는 게 아니고 시인이 뭐 때문이라고 했죠. 즉 자기 자신은 어떤 뭐랄까 진짜 시인이 잘 못 된다, 진짜 시인이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답함으로써 좀 뭔가 어떤 고백적 태도나 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성찰적 태도를 보여주면서 또 일종의 물론 이 김종삼은 되게 현대시의 어떤 한 획을 그은 아주 중요한 어떤 뛰어난 시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자기 자신이 시인이 못 된다 대답하고 있으므로 어떤 겸손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거는 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겸손한 태도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시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그 중에 참고로 선생님이 우리 어떤 좀 비교를 해서 고전 시가 한 두 편 그냥 소개만 해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황의 시조 가장 유명한 도산 12곡. 자, 이 도산 12곡이라는 연시조에 보면 여기서 자기 자신을 초야우생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초야우생이란 말은 어떤 그 초야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어떤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이황은 자기 자신을 그냥 들판 초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냥 바로 자기 자신을 되게 겸손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 시에서 나는 시인이 뭐 때문에 이거랑 좀 유사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시조의 어떤 1인자, 대표자라고 불려지는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황 표현과 거의 똑같은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고 야암의 뜻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야, 여기서 어리고 야암, 여기가 향암인데 어리석은 시골 촌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하는 겸손한 태도가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작품과 유사한 표현이 나오면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도 나름대로 공부가 좀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 행까지 어떤 시가 뭐냐라는 시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어떤 화자의 대답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떻게 시가 진행되는지 한번 계속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가 보이죠? 네. 그냥 딱 이것만 읽어봐도 좀 특징적인 어떤 표현 방식, 어떤 시상 전개 방식이 보이죠. 바로 뭐가 보인다? 예, 공간의 이동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시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고 난 뒤에 공간을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걷는 거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좀 뭔가 마음의 정리가 안 됐다든가 어떤 해답이 잘 안 나올 때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걷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의 이동은 시가 뭐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답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렇게 무교동부터 서울역 앞을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형역이 되었어. 이건 또 뭘 드러냅니까? 바로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 이 시는 시상 전개 방식이 공간의 이동과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전형역에 남대문 시장 안에 들어가서 동그라미가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자, 남대문 시장 안에 들어가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나고 있었다,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바로 답이죠. 그렇죠? 화자가 생각하는 어떤 시가 뭐냐에 대한 답이 이때 생각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답이 생각났다라고 했을 때도 좀 특징적인 게 생각나고 있었다라고 해서 진행형을 쓰고 있죠. 과거 진행이라고 해도 되고 진행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행형을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그냥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났다라고 안 하고 생각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진행되고 있는 즉 답을 찾아 나가는 이 과정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답을 찾아 나가기 위한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각나고 있었다라고 진행형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화자가 떠올린 답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자, 우리가 이거 시뿐만 아니라 우리 그런이라는 지시어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지시어가 나오면 그 지시하는 대상은 거의 바로 앞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할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남대문 시장에서 이 빈대떡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바로 앞에서 가리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때 남대문 시장 통해서 빈대떡을 먹고 있다. 우리 빈대떡 하면 바로 어떤 사람들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바로 서민들이죠. 맞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에서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서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좀 가난한 사람들. 맞죠? 자, 좀 힘겹게 경제적으로 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이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즉 서민들의 특징이죠. 자, 서민들의 특징인데, 자, 이 특징이 어떻나요? 좀 뭔가 긍정적으로 보이죠? 맞지?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고생은 되지만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고 슬기롭게 산다고 합니다. 되게 건강하고 인간다운 모습을, 인간미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한 번 더 그런 사람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반복은 어떤 특징이 나온다? 맞죠? 강조의 특징이 나오죠? 자, 이런 서민들, 이런 건강하고 인간미 넘치게 살아가는 그런 서민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파 많이 들어봤죠?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 알파는 그리스어에서 첫 번째 자음을 알파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로 알파벳으로 따지면 A가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 알파는 어떤 처음 또는 시작 또는 핵심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알파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라고 했죠. 즉 서민들이 건강하고 인간미 넘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핵심이고 고귀한 인류고 영원한 강명이고 바로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그으면 결국은 이렇게 건강하고 인간미 넘치게 살아가는 이 서민들이 바로 시인이다. 그렇죠?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이 시의 본질이다. 자, 이렇게 답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 그렇죠?
자, 그리고 요 부분. 자, 이게 이 시의 시가 뭐냐라는 시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요. 맞죠?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 쪽에서는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광명이고 시인이라고 라고 하면서 어떤 열거법을 통해서 이런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런 서민들의 삶을 강조한다. 자, 뭐 어떤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체크를 해줘도 되겠네요. 물론 선생님이 예찬적 태도에 빨간색으로 글을 썼는데 뭐 예찬적 태도 뭐 태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만 빨간색으로 그은 거는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부분이라서 그냥 빨간색으로 밑줄 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시는 누군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시가 뭐냐고. 그랬을 때 본인은 시인이 못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이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으면서 주변을 한번 돌아봤겠죠. 자, 주변에서 같이 빈대떡을 먹고 있는 그런 서민들이 되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되게 순하고 명랑하고 인정 넘치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의 삶이 바로 시의 본질이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과정을 드러낸 시가 바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가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시는 이런 겁니다. 되게 시가 뭐냐에 대한 탐색을 어떤 제재로 가지고 있으면서 시의 의미, 바로 건강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서민들의 삶이 곧 시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시인의 자격에 대한 성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삶을 돌아본 겁니다.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이 부분 두 번째 행에 나오죠. 자, 그 부분과 연결돼서 자기 자신 시인으로서 본인의 자격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구나. 자, 이게 이 시의 주제로 보면 되고요. 특징으로서는 어떤 질문에 답을 구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면서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난다는 게 이 시의 특징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이런 거 말고도 특징들은 많죠. 어떤 문답의 형식을 사용했고 어떤 열거법도 사용했고요, 반복법도 사용했고요, 도치법도 사용했고요. 맞죠?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과정을 공간 이동과 시간의 흐름으로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작품에 대한 어떤 수업이었고요. 자, 그 뒤에 선생님이 이 자료는 진정한 국어 네이버 카페에 올려둘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이 조금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더 읽어보기, 즉 김종삼의 다른 대표작 어떤 민간인이라는 작품, 그 다음에 뭐 묵화라든가 장편 2, 자, 이런 어떤 더 읽어보기 작품을 넣어놨으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